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30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좋지 않은 얘기죠. 예상도 돼 왔었고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에서 굉장히 낮춰 잡았습니다. 네. 1.7%로 크게 하향 조정을 한 건데 네. 경기 침체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배경 짚어볼까요? 네, 정말 경기 침체라는 가혹한 어떻게 보면 이제 칼날이 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잠깐 이 숫자의 의미부터 되짚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1.7%로 낮춰 잡았는데 그럼 하향 조정 폭이 1.3%포인트예요. 그럼 1.3%포인트는 100에서 1.3을 내린 게 아니라 3에서 1.3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40% 이상 내린 네, 거죠. 거의 반에 가까운.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년에 한 3.5% 정도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3.5%가 안 되면 경기 둔화 국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3%로 전망했는데 그거도 안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 국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1.7%라는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근래 한 30년 역사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 어떻게 보면 팬데믹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위기가 아니고서는 가장 낮은 세계 경제 성장률 이런 것을 소위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폭풍우가 내리는 홍수는 아니지만 장맛비에 해당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20년 그 코로나 국면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경기 침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들이 이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건데.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원인 많은 것들이 뽑히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그런 여러 과정들 때문에 금리도 인상됐겠죠. 네. 굉장히 양적 완화 국면이었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이 주목됐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굉장히 되게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긴축을 좀 할 수 있지, 긴축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스탑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 계속 있어 오고 있는데 네. 고려치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은행이 이번에 세계 경제 성장률 23년 전망치를 이렇게 크게 낮춰 잡은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금리죠. 그러니까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전쟁 이후에 말 그대로의 고물가 정말 41년 만에 최고치 그 고물가를 만났고 그 고물가를 상대하기 위해서 강한 긴축 행보를 보여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금리,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역습, 그것에 따른 그 충격이 23년에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좀 파월이 혹은 주요국들이 통화 정책 기조를 너무 강하게 가져가지 말고 좀 경기 침체를 방어해 나가면서 천천히 인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일지 몰라요. 그런데 파월은 그런 거 없다. 양보 없다. 정치적으로 통화 정책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이 행보 자체가 인기 없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주가 하락을 만들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 인기 없는 그 비정치적인 행보일지라도 나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단행하겠다.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겠다. 결국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하는 만큼 경기 침체는 더 어쩌면 23년 전망치가 지금 제시됐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 1.7%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금리 인상 행보를 한다. 그럼 1.7%마저 어려운 거죠. 그런 고금리의 역습이 23년에 전개될 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고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냥 이것을 하나 해석을 해보겠다면 한 가지 또 다른 의미는 우리 금리 인상 이제 안 하겠다 그래. 지금 세계 경제 이렇게 어두우니까 경기 침체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하겠다. 금리 인하하겠다. 예를 들어 그런 스탠스를 대중에게 보여준다면 결국 물가를 영영 못 잡는 일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나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의 기대를 갖고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러면 맞아요. 대출 끌어다가 뭐 사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그런 식으로 표명한 게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연준이 뭐 지난 연말에도 그랬고 올해 경기 침체는 뭐 얘기를 매만 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이제 연말에 금리가 좀 멈추고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럴까? 하지 않을까? 계속 뭐 예상됐습니다만 네. 매파적 발언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올해 뭐 금리가 내려질 거라는 예상은 뭐 어렵다는 그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라는 거는 네. 금리 인상 기조를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겠고 어떻게 예. 저희가 좀 예상을 해야겠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그동안에 이 자리에 나와서 경제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던 메시지는 기준금리 인하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23년 내에. 3년에는 그래, 3년 내내 기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지표가 23년에도 여전히 고물가라는 그 지표를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그냥 금리 인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는 좋겠고요. 23년 1, 2분기까지는 금리 인상 행위를 계속하다가 23년 2분기 이후에는 동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고물가가 더 장기화돼요. 생각보다 더 높은 고물가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든가 해서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행위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반영되지 않았던 그 주식시장의 그런 어떤 또 다른 행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자산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어떤 체력 과연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계속 뭔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2020년에 이어서 좀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어떨 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버틴다는 그 표현을 어디까지로 좀 규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는 말 그대로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역성장했었던 그 예. 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1년, 22년 나름 반등하는 듯 했다가 23년에 다시 꺾이는 거죠. 다시 꺾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 정부의 최종 전망치가 1.6%니까 예. 이 1.6%는 말 그대로 2%대가 안 되는 그런 경기 침체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있었고 전쟁 이후에 또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그렇게 좀 두 번 어떻게 보면 나름 경제 위기 이후에 극복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역풍이 불어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뚜렷하게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역동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고. 네. 자, 중국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국내 산업계의 어떤 촉각도 곤두세워지는 상황인 건데 네. 우리 정부와는 달리 이제 그 비자 중단 대상에 기업 활동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인데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어떤 좀 여파를 갖고 올 것인가 네.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 국민의 자국행 그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죠. 네. 근데 이것이 결국 여행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대중국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하에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그 노선을 또 확대한다든가 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또 증가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경영 계획을 세웠었는데 다시 울상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중 수출이 좀 감소될 것이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예. 맞물릴 텐데요. 당장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중국 법인을 두고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의 형태로 갖고 있고 거기 현재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이 단기 비자, 여행 비자가 아니라 그 노동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취업 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대부분 이제 그 주재원이기 때문에 단기 비자 발급으로 인해서 어떤 당장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 내 사업 유지의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 내려질 수 있고요. 계속 악재가 더해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화장품 업계나 예. 또 면세 업계 같은 경우도 기대했었잖아요. 기대한 그런 것들이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기대를 걸고 생산 설비 용량을 확대한다든가 혹은 뭐 경영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쪽에 더 무게를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차질이 빚어지니까 또 많은 손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장기화될 경우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중국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불매 운동으로까지 만약에 확산될 그러니까요. 경우 예. 그것은 뭐 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우리 각종 우리 컨텐츠 업계도 마찬가지 큰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과학적으로 방역 강화 조치라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보복성을 온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유감인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이 이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서 단기 비자 발급 중단하는 걸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근데 설 기간 동안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중국 내 감염자 수가 진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해제를 앞당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좀 묘안이 좀 있어야 될까요? 어떤 묘안이 필요할까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 중국의 그 대응 자체를 뭐 막을 수는 없다 그런다면 그 상황을 감안하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중소기업인데요. 네네. 중소기업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3월 말에 중국 광저우에서 치과 의료기기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약 30여 곳 중소기업들이 거기 전시회에서 참여하고 그렇군요. 많은 중국의 바이어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현지 법인이 있거나 지사가 있는 그런 기업들만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럼 30곳 정도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반 정도가 참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가졌던 어떤 경영 계획이라든가 전시회 참석이라든가 이런 문제만큼은 막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해안을 찾아볼 수 있기를 좀 조율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취업자 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81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얼핏 맞습니다.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경제가 이게 침체 국면을 흘러가고 있고 전 세계 거시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럴 네. 수가 있을까? 이 지표는 어떻게 좋아질 수 있지? 네. 이렇게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보니까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맞아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숫자 어떤 이런 결과의 의미를 좀 먼저 짚어볼까요? 여러 가지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고용 지표가 왜 이렇게 좋냐? 경기 침체 온다고 했으면서 라는 질문을 많이 가지실 텐데 그렇죠. 그 첫 번째는 고용 지표는 항상 경기에 후행합니다. 경기의 선행에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하. 지금 경기 침체는 23년에 시작되는 것이고 고용 침체는 23년 중반쯤에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받아든 이 성적표는 22년 지표니까 22년에 당연히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고 첫 번째. 네네. 두 번째는 그럼 22년에는 어쨌든 경기가 둔하고 하강 국면이었는데 왜 이렇게 취업이 증가했느냐. 81만 명가량은 엄청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역시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고요.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취업자가 21만 명 이상 감소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취업자가 늘어나면 평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감소했었던 그 해 20년, 21년 이 두 해와 비교하면 증감폭은 커질 수 있겠죠. 그 폭은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커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게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 기저효과가 반영된 그 고용 증감이다라는 것을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전체 약 80만 명 이상 취업자가 신규 취업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60세 이상 취업자 우리가 뭐 65세 이상을 고령층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60세 이상 취업자가 4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전체 증가한 취업자에서 증가분의 한 55%가량이 고령층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얘기는 뭐냐. 정부가 2020년, 21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도 했지만 고용적인 여건에서도
고령층이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마련했거든요. 공공근로 사업.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취업자도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온전히 정말 22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좀 우리가 가감할 것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광석 한양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